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저희가 약칭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 이 풀네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끔 은행에서 종합소득세 관련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띄워진 신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서는 보통 첫 장이 세금이 나오는 최종 마지막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가 중간에서 뒤로 갔다가 다시 맨 첫 장이 최종 신고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고서에서 일단 7번을 봅니다. 7번이 사업소득명세서라고 나와 있죠. 이 사업소득명세서는 당연히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서, 즉 사업소득자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사업소득 구분이 40인 거는 사업소득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소재지 이런 거는 사업장 주소 같은 게 나오고요. 상호, 사업자 번호, 그리고 기장의무가 나옵니다. 기장의무는 전년 매출의 기준으로 업종별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이 7,500 넘어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 코드는 12번, 즉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복식부기로 신고 안 하시게 되면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업종 코드가 나오고요. 이제 총수익 금액, 이게 1년의 매출액 금액을 뜻합니다. 이 매출액 금액에다가 경비를 빼면 순이익이 나오죠. 그 경비가 필요경비 부분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고요. 순이익이 소득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랑 다르게 세무신고 부분에서는 순이익을 소득금액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개시일은 보통 1월 1일에서 종료일 12월 31일까지인데요. 혹시 중간에 개업했다면 개시일이 1월 1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밑에 대표 공동사업자는 사업자 중에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두 분이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주 대표 공동사업자가 여기 대표 공동사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 열에다가 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적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맨 아래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자도 있지만 프리랜서 사업자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프리랜서 사업자는 매달 또는 1년에 한 번이든 세 번이든 돈을 받을 때 내가 받는 금액의 3.3%를 떼고 받습니다. 이 3%는 소득세고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즉 국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부분에는 3%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즉 상호와 이 금액을 지급한 회사의 상호, 그리고 거기에 사업자 번호, 그리고 3%인 금액을 소득세란에 적습니다. 농어촌 특별세액에는 적을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 주식회사로부터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 1년에. 그러면 상호에 사업자 번호에 그쪽 회사 거를 적고 소득세에 100만 원에 3%니까 3만 원을 적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33,000원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지방세는 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소득도 있으셨지만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능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다른 사업자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겸업 금지 의무 이런 게 없다면 얼마든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구분에는 근로소득은 51번이 들어가니까 51번을 적으시고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총수익 금액은 내가 1년 동안 받은 연봉 금액이겠죠. 810만 원 적으시고 여기 필요경비는 우리가 근로자들 보면 총 연봉에서 일정 금액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산식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고 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내가 연말정산을 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을 환급을 받고도 연말정산 서류에서
결정세액 부분을 이 소득세란에 적습니다. 가끔 보면은 기납부세액을 적는다든지 또는 맨 마지막에 뭐 환급받은 세액을 적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결정세액란에 금액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 결정세액이 뭐냐면 연말정산을 해서 매월 냈던 세금의 합에서 내가 보험료나 의료비 이런 소득공제 서류를 넣었더니 세금이 얼마가 나왔다. 즉 매달 냈던 세금의 합은 100만 원이었는데 연말정산을 해서 서류를 다 넣고 기부금도 넣고 했더니 50만 원만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 뺀 50을 환급받게 되겠죠. 그 환급세액인 50을 적는 게 아니고 50만 원 나온 세금을 여기에 적는 겁니다. 제가 50, 50 비슷한 걸 예를 들어서 헷갈리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뗐던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 합계가. 근데 연말정산을 해서 보험료 등 기부금 등의 서류를 넣었더니 세금이 2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 환급을 얼마 받죠? 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되었고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 소득세란에 적을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계산해봤더니 20만 원이니까 네가 매달 냈던 거 합친 100만 원보다 80을 더 냈으니까 80을 환급해줄게. 이게 바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고요. 지금은 그 연말정산 환급 받은 거랑 내가 사업소득이 또 있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에는 그때 환급 못 받았던 그 20만 원을 여기다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번에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소득이 있었으니까 앞쪽에 7번에서 소득금액란이 2,400 정도 있었죠? 이 금액이 여기에 끌어옵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근로소득 명세서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336만 원이었는데 이 금액을 여기에 적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옆칸에는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 공제금액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요번 연도에 혹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른쪽 칸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의 사업소득이 있는데 혹시라도 사업장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아니고 주택임대소득도 아닌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이너스가 난 사업장이 있다.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다. 즉 순이익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금액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2,400과 똔똔 돼서 순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자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2월 결손금 공제금액에서는 2월이란 말은 전년도 이전에 마이너스 났던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차감을 시켜주겠다 이 뜻입니다. 차감을 할 때는 부동산 임대업의 2월 결손금 란이 있고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 란이 있으니까 각각 금액이 있으면 적으시고 이것을 모두 통산하면 맨 오른쪽에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뭐 2월 결손금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맨 왼쪽에 있는 금액이 그대로 적히는 거죠. 그리고 뭐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금액도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다 해서 합산금액 합계가 2,7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의 2월 결손금 명세서는 여기서 전년 이전에 있었던 2월 결손금을 우리가 기입을 쭉 합니다. 뭐 3년 전 거든 5년 전 거든 7년 전 거든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과 그 외의 사업소득을 구별해서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 발생 과세 기간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은 없지만 여기에 2016년도에 이분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발생 기간에 그게 사업소득이었다. 이러면 밑에 부분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고 발생 금액에 1,000만 원을 적으면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결손금이 있었다고 쳤으니까요. 그럼 정기까지 공제액은 받은 게 없으면 빈칸으로 두시면 되고 혹시 1,000만 원 중에 18년도에 200만 원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정기까지 공제액에 200만 원을 적으시면 잔액이 800만 원이 남겠죠. 근데 이 800 중에서
단기에 지금 소득 금액이 2,700이 있으니까 800만 원을 얼마든지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공제에다가 800을 넣게 되면 최종 잔액은 0으로 나올 거고요. 위에 9번에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2월 결손금 공제란에서 이 800이 빠져서 최종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장 11번 이런 거는 이제 한도에 걸리느냐,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합계가 얼마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장은 앞에 장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여기 첫 번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에는 기본 사항이 다 들어가겠죠. 납세자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소득세니까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사업장 주소지 적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유형에는 아까 이분이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했죠.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자기가 신고한다 이러면 자기 조정을 하셔야 되고, 외부 세무대리인들이 한다 이러면 외부 조정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외부 조정 의무인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단순경 비율 대상이 되셔서 단순경 비율로 신고하시는 분은 32번에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했기 때문에 1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혹시 근로소득이 2개 있으시고 사업소득은 없다, 그러면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때 한 회사에다가 나머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주셔서 합산해서 신고를 할 수만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꼭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기장의무의 3번의 비사업자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구분에는 5월에 신고를 하셨다 이러면 정기신고에 체크를 하시고요. 혹시 신고하고 나서 누락한 게 있다 이러면 수정신고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신고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내가 비용을 더 넣는다든지 해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 이러면 경정청구를 선택하시고요. 내가 5월 31일 신고기한을 놓쳐버렸다 이러면 기한 후 신고에 체크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신고, 인정상여 이 부분은 법인 사업자 대표님이 인정상여를 받으신 경우에 신고를 할 때 체크가 됩니다. 밑에 환급금 계좌는 내가 세금 신고를 해서 맨 마지막에 환급 세금이 나올 때는 반드시 여기에 환급 계좌와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이걸 안 적게 되면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를 보내주죠. 이거는 우체국에서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체국 찾아가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좌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은 이걸 세무대리인이 신고해주게 되면 세무대리인란에 체크가 들어갈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4번의 세액 계산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종합소득 금액은 앞에 제가 뒷장에서 7번의 사업소득 금액 명세서의 금액과 8번의 근로소득 금액 명세서 이걸 합친 거를 9번에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죠. 2,700 얼마. 이 금액을 그대로 여기에 끌어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란에는 11번 소득공제 명세서에 합계금액을 끌어오게 됩니다. 이러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종합소득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이 종합소득금액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금액이 적어야지 밑에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그럼 종합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매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비용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줄이는 거는 위험하죠. 또는 바보짓이죠. 매출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데 세금이 무서워서 장사를 안 한다? 이럴 수는 없고요. 매출 누락을 하면 요즘 국세청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걸릴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건드리시지 말고요.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얼마든지 증빙을 잘 갖추셔서 비용을 많이 차감하면 이 종합소득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비용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득공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경로우대 공제, 노란우산 공제, 국민연금 공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배우자를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양가족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있어야지 공제가 가능한데 배우자가 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 중에 다른 분이 받게 되면 또 나는 못 받게 됩니다.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공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첫 번째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노란우산공제, 즉 소상공인 공제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500만 원, 연에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본인 공제밖에 거의 없는데 여기 소득공제에서 노란우산 때문에 500만 원이 들어가서 720만 원이나 빠집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러면 종합소득세율은 15%입니다. 누진공제로서 15%를 곱하고 뒤에 108만 원을 빼줍니다. 왜냐하면 첫 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이기 때문에 누진공제 방식으로 한다면 15%를 과세표준에 곱해주고 1200에 6%인 108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이러면 산출세액이 한 199만 6천 원 정도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산출세액 밑단계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액을 빼줍니다. 세액 감면은 이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중소기업 중에 중소기업 요건을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 특정 업종을 또 만족을 시키면 업종별로 10% 또는 20%, 뭐 지방은 또 30% 이렇게 공제받는 세액 감면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업종은 이제 광고 대행업 이렇게 해서 감면을 20% 받는데요. 이 감면액은 전체 산출세액 199만 6천 원의 20%가 아니고 이 금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산출세액 중에서 전체 소득금액분의 사업소득 금액의 비율을 곱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의 20%가 중소기업 감면세액으로 35만 원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공제 합,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퇴직연금 세액공제죠. 예, 이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합쳐서 129만 1천 원이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세액이 35만 3,712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공제에서 배우자 공제, 가족공제 이런 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소상공인 공제, 즉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0만 원 차감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또 공제를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합쳐서 이분은 105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금액이 100만 원 넘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35만 3,710원이 나왔어요. 이분이 근로소득도 있지만 사업소득이 연매출 1억 정도 되는데도 세금이 연에 3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노란우산 공제와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거를 가입하게 되면 이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 감면 같은 거 지금 이분도 해당돼서 35만 원 감면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거는 역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조특법이라는 법에서 이런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절세를 할 때 우리 입장에서 의지대로 좀 노력하면 절세가 가능한 것은 매출에서 차감해주는 비용 부분에서 열심히 증빙을 모으고 까먹지 말고 잘 반영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인건비 신고 이런 거 누락 없이 비용을 많이 반영하면은 세금이 절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단계에서 노란우산 공제를 잘 활용하셔서 또 절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셔서 이 부분도 절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세액 감면 등은 국가의 정책 목적상 감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체크를 하셔서 반드시 소득세 절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국민연금 공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1년에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이 금액란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우리가 1년치 납부한 금액이 나오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공제 부분은 이분이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라든지 주택자금 공제 이런 게 가능합니다. 주택자금은 낸 게 없으니까 금액이 0이고요.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이
보험료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밑에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서에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 이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특법상 소득공제 부분에 소상공인 공제, 즉 노란우산 공제가 500만 원이 들어갔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까지 연회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금액이 큰 고소득자일수록 300만 원, 200만 원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벌써 500만 원이나 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장기주택 마련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근로자기 때문에 받는 혜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합친 금액, 전체 소득공제 합한 금액이 726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다음 장 12번을 보시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절세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뭐 정책 목적상 이런 감면이 필요하다 하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시고 업종도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고 이분 광고대행업의 경우에는 20% 세액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종합소득 산출세액 금액의 20%가 35만 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산출세액 전체 금액에서 전체 종합소득 금액분의 사업소득 금액의 비율을 곱한 사업소득만의 산출세액을 구하셔서 그 금액의 20%를 감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잘 챙겨서 절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에 세액공제 명세서에는 근로소득이 있으셨기 때문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위에 특별세액 감면과 같이 전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산출세액만을 구하셔서 그 금액의 55%를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13만 2,822원을 공제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이분은 105만 원이나 받으셨습니다.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한도 700만 원의 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105만 원을 공제받았죠. 소득금액이 큰 분은 12% 세액공제를 받게 되죠. 이 금액이 얼마를 받느냐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근로소득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신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죠. 이런 보장성 보험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불입한 금액은 100만 원보다 더 크세요. 그렇지만 보장성 보험의 한도가 1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12%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12만 원이 빠져야 되는데 10만 8천 원이 빠진 이유,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 의료비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없이 빈칸이죠. 이 이유는 전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을 곱하면 이분은 한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12만 원을 공제를 못 받고 10만 8천 원만 받게 되는 거죠. 의료비 세액공제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129만 1,496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